최근 여론조사 추이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우리 오늘 나온 또 여론조사 있어서 그거 보시면서 같이 동아일보에서 또 우리 리서치 같이 했던 조사 있는데요. 네.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네. 어제도 조사가 많이 나왔고, 이제 오늘 조사가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뭐 하루 차이니까 사실 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데, 네. 또 가장 또 따뜻한 따끈따끈한 조사를 소개시켜드리면, 여기 보면 다자구도 조사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없어지긴 할 텐데, 모든 네. 후보들을 한 문항에 집어넣고 이제 물어보는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7.9%, 그다음에 김문수 15.9%, 한덕수 13.9, 이준석 4.7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3자 대결이 있고 뭐 양자 대결이 있는데요. 조사들이 뭐 비슷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전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제 이전의 조사들하고 굉장히 주목을 됐었습니다. 어제 나오는 조사와 뭐 오늘 나오는 조사 결과들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봤을 때 뭐 거의 이제 그 임팩트라고 한다면 이제 영향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거의 최상위권인 이슈죠.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경선이 일단 끝난 것입니다.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렇죠. 뭐 외부에 아직 단일화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것이 김문수 후보의 선출로 이제 일단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뭐 이른바 사법 이슈에 대한 이제 파기환송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과연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사실 두 번째 것이 훨씬 이제 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 또 중도층의 흐름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상당 부분 나타날 것인가였는데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다 영향을 거의 이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견고하게. 예, 50% 내외. 네.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사실 50% 가깝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잘 없는 결과일 정도로 높은 것이고, 그리고 3자 대결에서도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네, 예, 47.9%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다자구도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조사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잘 없겠죠. 왜냐하면 좀 이례적입니다. 국민의힘과 네.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이제 합쳐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덜컹거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이 조사에서 50% 가깝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이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사법 이슈는 아주 오래 전부터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뭐 이제 알려져 왔던 사안이고 논란과 이슈가 되어 왔던 사안이다. 그래서 경제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이슈는 이미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에서도 이것이 이제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대중의 인식에서는 이미 이제 그 이슈가 매우 이제 오랫동안 있어 왔던 사안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약간 좀 다른 모습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민감도 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제 선거에서 이제 뭐 양쪽에 있는 후보들이 대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지율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반대쪽이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지율 문제가 있으니까 좀 흔들리고 하는 지지율 등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그렇죠. 때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서로 대등하거나 예. 그런 관계에서 지지율이 뭐 한쪽만 움직이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한쪽이 그렇죠. 빠지면서 한쪽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아직 경선은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단일화 등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계엄과 그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공약이라든가 뭐 국민들께 호소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서로 단일화 협상하고 빅 텐트니 그렇죠. 일부는 뭐 찢어진 텐트니 서로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재명 후보 쪽 반대쪽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이제 과실로 가져가기 힘든 상황.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이제 요인이다. 두 가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런 거죠. 유권자들이 대선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중요합니다. 모든 선거에서는.
총선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공감하는지 국정 안정론에 공감하는지를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 외에 정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번 대선 그 선거를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서 그럼 난 정부 여당의 회초리를 들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날 야당을 평소에 지지하지 않지만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야당 후보를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후보는 또 야당은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고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냐 또 정권 연장이냐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보는 시각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고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하고 대선도 심판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시각이 상당 부분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고정 지지층 이외의 사람들의 시각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상당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낫다 하더라도 그 시각들 자체가 이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지지율에도 영향이 좀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과제 이 표도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번 탄핵 관련돼서도 많은 부분들도 있고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이 동아일보 리서치 앤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다. 경제 폭망이 민생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 보시고 판단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경제가 들어가면 그게 항상 이제 1등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경제 활성화 이제 이런 부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뭐 다른 표현들로 하자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뭐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경제 침체 등으로 나타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위기 극복의 이제 적임자가 누구일 것이냐 이제 이 시각으로 선거를 이제 바라볼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면은 통합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인물 누구일까? 뭐 이제 또 뭐 다양한 것을 가지고 대선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개인의 어떤 품성이 제일 괜찮은 것이 누구일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인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 위기 극복을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절한 적임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각으로 대선을 또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그런 시각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높게 나오는 데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를 맡으면서 안정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온 거 그리고 성과를 낸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요. 지금 어제도 제가 계속 다뤘지만 부도율이라든가 또는 최근의 경제 상황 뭐 매일매일 거의 700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큰 데다가 또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 압박 등 국제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뭐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극복의 적임자다. 또 그것이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젊은 층에서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공감하는 시각들이 이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보수에 있는 국민의힘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선이 좀 정리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야당에 있는 이재명 후보를 내가 잡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의 이제 핵심들인 것입니다. 누가 더 이재명 후보를 더 견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시각이 사실은 뭐 중도층 등에게까지 소구가 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이제 보수층들한테 결집시키거나 어필하는 데서는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격차를 불러온 그런 이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마도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경제와 통상 문제에 좀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 이제 불러와서 소환해서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이제 시도가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맹점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통상에서도 만원 협상 실패해서 경질됐고 지금까지의 관료로서의 경험이 거의 어떤 성과를 내고 또 국민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관료에 적합한 인물이다. 국가를 책임지는 리더십은 아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도리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주신 건데 네. 실제 이제 대중들의 생각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사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뭐냐면 네, 그렇군요. 이제 아까 본 이제 다자대결 조사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47.9, 김문수 15.9, 한덕수 13.9. 어떤 건 이제 한덕수 더 높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뭐냐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한 뭐 30% 중반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많은 조사들. 근데 지지율이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하면 30%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일단 이제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금 엄청난 과제예요.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명일 땐 합쳐지거나 또는 어떤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정당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정당 지지율조차도 어떤 후보가 다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도 인물에 따라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이 지금 갈리고 있다.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이는 건 이제 정당 지지율 보이시죠? 그렇죠. 한 30% 중반 되면 국민의힘 주자들의 지지율을 합하면 35%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등으로 확장하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문수, 한덕수를 합하면 30%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정당 지지율보다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후보들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도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덕수 후보 이제 지금 단일화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모았을 때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뒤를 돌아서 보면 예전에 이제 DJP 연대에 있었잖아요. 김대중, 김종필 전혀 이제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지지층도 다르고. 노무현, 정몽준도. 노무현, 정몽준 파괴되긴 했지만 노무현, 정몽준도 다른 사람 한 20 갖고 있는 사람 모아서 40%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덕수 후보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와 지지층에서 다른 특성을 보여야 돼요. 다른 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의 지지층을 이제 저희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일 높고 보수층에서 높고 지역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높고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층적 특성과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또 사실 그러니까 반박이라고 많은 분들이 유권자들이 그냥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 인물과의 단일화다 얘기하기에는 지지층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합쳐졌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고 한덕수, 김문수와의 단일화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 전체 진영의 그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그래도 20대, 30대 이제 남성 등 중심으로 배타적인 지지층이 있거든요. 배타적인 지지층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쪽 저쪽 사람 말고 이 사람만 지지할 거니까 배타성이 있는 거, 배타적 지지층이 있는 거니.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합쳐졌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은 작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단일화 했을 때 말이 되는 거거든요. 효과가 되는 건데 한덕수 후보와 지금 김문수 후보는 지지층이 거의 이제 특성이 유사한 것이니까 그냥 어떤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돼서 그냥 우리는 이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와 이 사람 둘을 합했을 때가 차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단일화 뭐에 따른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이 계속 일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삼자 조사한 내용들, 세계 언론사가 했던 내용들 한번 보여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그러니까는 현재 나오는 조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한국 갤럽 조사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리퍼블릭 거의 대부분의 수치가 아마 곧 그래픽이 나올 텐데요. 삼자 대결 조사 이제 앞으로 이게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 김문수나 한덕수.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양자 대결 그래프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이재명, 한덕수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 약간 뭐 미묘하긴 하지만 이제 한덕수 후보일 때는 41%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 2%포인트 통계 뭐 오차범위 내여서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많은 조사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경쟁력이 누가 좀 뛰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뚜렷한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만 봤을 때는 이제 더 격차가 나는 경우들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제 29% 이제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고유의 지지층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이준석을 빼놓고 했을 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서 네. 김덕수의 단일화 네. 이후에는 이준석과 또 한 명, 네, 뭐 바른미래당 지금 이낙연 후보나 그렇죠.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까지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른바 이제 빅텐트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캠핑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원터치 텐트가 생겨나긴 했지만 사실 텐트 치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적인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후보들이 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어느 이제 지지 후보를 아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빅텐트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움직여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빅텐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빅텐트를 하는데 그 주요한 인물들끼리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유권자들이 같이 이동해 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지 표출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자 대결 조사에서 보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조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자 대결 조사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김문수 뭐 33%, 29%, 막 29% 나오잖아요. 그렇죠. 30% 중반대 정당 지지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후보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지자들도 충분하게 다 따라가지 않는 흐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넘어서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빅텐트 전체 채웠을 때 이것이 다 이동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제가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충분하게 지금 이게 빅텐트 효과 사려면 후보들 간에 시간을 갖고 신뢰를 갖고 될 듯 말 듯 하면서 드라마를 만들어 가면서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일단 사람들만 합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효과가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단일화들의 효과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20%대까지도 지금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낮은 당 내부의 그런 지지 세력도 흡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오늘 또 홍준표 전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어마어마한 공작 속에서 당의 미래가 없다라면서 지지층들에게 아주 격렬하게 이 당에 대한 경고와 혐오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많은 당원들과 지지층이 같이 결합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정말 지지했던 사람이 그쪽에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선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이제 어떤 정해지면 옮겨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100%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선뜻 여론에서는 수치의 높낮이도 있지만 이제 그 여론에 이제 강도가 있어요. 스트렝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느냐, 그렇지 그렇죠. 않냐. 뭐 이랬으면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지 강도가 약하게 되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전 후보의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은 뭐 국민의힘 상당히 이제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렇게 후보와 지지층들을 모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외부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국민적인 관심 또 호응 그것이 또 표와 지지의 같이 이동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뉴스온에서 나온 여론조사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를 지금 그러니까,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50%면 상당히 높은. 네. 잘 없었어요. 지금까지 50% 우리나라 대선 사전 여론조사에서 네. 그 정도 숫자가 나온 적이 별로 왜냐하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선 결과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50점 몇 프로, 51점 몇 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왠 줄 그러니까. 아세요? 여론조사에서는 모른 무응답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많이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10% 내외로 줄긴 한 상황인데요. 이제 부동층 비율, 모른 무응답 뭐 없다 이제 이런 비율들이죠. 그러니까 요것을 여론조사에서는 있는 것이니까 어느 쪽 후보가 50%를 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거의 본 적이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전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이든 심지어 양자대결 조사에서도 50% 넘는 조사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모르는 무응답 비율은 한 10%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이제 3자 대결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는 조사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부동층 비율 이제 좀 줄어들고 있긴 한 그런 측면들 있을 텐데, 모르는 무응답이 없어지잖아요. 실제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거에서는 모르는 무응답이 없고 약간의 이제 무효표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뭐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이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비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나왔어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의 그 비토의 강도는 매우 강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지지하지 않을 거다. 이거 엄청 많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수치에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3자 대결 조사 뭐 이런 데서도 50%가 넘어간다 이런데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치적으로 공세적인 차원에서 그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여론조사에서 수치와 변화만 놓고 봤을 때, 이 인물은 확장성이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지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 그래픽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높은 50%를 가지 못하다가 네. 국민의힘에서 김덕수 이 두 후보가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대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뭐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갤럽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그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면 그 흐름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이제는 50%대까지 네. 이것도 있고요. 차기 정치 지도자 쭉 그래픽이 갤럽에서 흐름도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저거 나왔네요. 네. 저기 보면은 그 전까지 네. 이때는 이제 한동훈 후보도 있고 홍준표 후보도 있을 텐데 4월 달까지였는데 이때는 30%대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5월 들어서서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 등 이제 국민의힘은 또 경선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40%대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을 한 그런 상황인 것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뭐 상승세가 여전히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또 홍준표 후보가 이제 빠진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3자 대결에서는 50%대까지 진입을 하는 거니까요. 네. 많은 변화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법 이슈가 이제 15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또 하나 이제 좀 이슈와 논란은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번 대법원 파기 환송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후에 뭐 이제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관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대하게 이제 영향을 줘서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미 이제 많은 이슈들 유사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오늘이 7일이죠. 그렇죠. 7일입니다.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이제 한 달이 맞습니다. 안 남았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사전 투표하면은 이달 29일이거든요. 그렇죠. 29일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 7일이니까 22일. 이미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 정도 시기면은 거의 마음을 아마 후보를 누구에게 투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아주 막연히 저는 이제 막연히일 텐데 아까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한 20일 정도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전 투표를 그렇죠. 고려하면 그러면 한 뭐 10% 정도 뭐 아주 적은 것 또는 아주 많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대선이 이제 또 갓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갓 시작한 거 치면 그 부동층 비율이 매우 적은 거예요. 10% 내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여론의 변동은 항상 이제 있을 수는 있는 것이고 이후도 우리가 확정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대선이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황인데 부동층 비율이 한 10% 어떤 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훨씬 더 적고요.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도가 워낙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응답하는 방식이에요. ARS 조사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보여드린 거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 면접 조사인데 여기에는 정치 관심도가 높지 않은 분들도 응답을 이제 많이 하는 조사 방식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그 모름 무응답 비율,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 부동층이 이제 물에 떠다닌다는 뜻이거든요. 부유한다. 그런 층의 비율이 그래도 뭐 한 15%, 20% 이제 됐을 때, 아, 이후에 좀 변동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에서조차도 부동층 비율이 10%, 어떤 건 10%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거, 7%, 8% 이런 경우 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후에 변동 가능성을 상당히 사실은 줄이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뭐 또 숨은 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현상인데 미국도 스윙부터 부동층의 흐름이 결국은 전체 흐름을 판도를 바꾸는데 우리도 이 부동층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굉장히 줄어들었고 변화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층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무당층 또는 중도층 뭐 유사성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는 이 층들을 특히 더 많이 얘기하거든요. 총선과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한 60% 되거든요. 그것은 양당의 원래에 지지했던 고정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당이 유권자들,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더 많이 불러냈느냐. 왜냐하면 득표수는 수잖아요, 수. 그렇죠.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이제 투표 숫자가 많냐는 것이니까 어느 쪽 지지자가 더 많이 와서 투표했냐로 선거가 되게 결정이 나요. 총선과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한 60% 많았을 때도. 그런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선들 보면은 70% 후반대 77% 넘어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80% 육박을 하는데 뭐 이번에 뭐 좀 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결과가 확실하면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어야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투표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렇죠. 투표장에 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확실하다 생각하면 투표장에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7년 정동영, 이명박 후보가 붙었을 대선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렇죠. 진보 성향층들이 뭐 어차피 진 거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낮아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0% 중반대 넘어가는 대선 투표율에서는 양당의 고정 지지층 외에 이제 평소 정치 관심 높지 않았던 뭐 무당층, 중도층 뭐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결정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캠페인은 그 층을 타겟으로 선거 캠페인이 원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치러지는 캠페인을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왜 고정주 지지층 복지 얘기 안 하지? 뭐 가령 이제 남북 평화 얘기 안 하지? 뭐 이제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선에서는 그 중도층들은 어느 한쪽 진영의 전통적인 어떤 노선보다는 좀 더 유연한 부분들, 열려있는 부분들, 또 경제, 뭐 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둔다고 뭐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서의 본선 캠페인을 보시게 되면 뭐 경제 얘기하고 통합 얘기하고 중도층 얘기하고 이제 민생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이 이제 민주당 후보를 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도 어떤 이제 후보 정리가 되면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가긴 할 것인데, 다만 지금 시간이 너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 속에서 이제 여권과 사법부가 사실은 정치에 개입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과거에 최소한 3개월에서 뭐 1년 걸리던 대법원의 시간이 갑자기 이 전원합의체 배당된데 9일 만에 벌어지는 등 사실은 대법원이 우리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큰 변화가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이 유죄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는, 다시 말해서 범법을 했다는 딱지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사법부의 이런 정치 개입과 공세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시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좀 정치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반발 심리가 이제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는 어떤 후보의 이제 그런 사법적인 이슈 이런 것이 주요한 이제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물의 도덕성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판단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을 누가 더 잘 극복할 것인가의 부분, 또 한 가지 지난번 이제 탄핵 이제 있고 나서 치러지는 선거인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선거다, 지어야 되는 선거다라고 하는 시각을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이제 불거진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영향을 전혀 이제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법적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이제 최근에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서는 중도층을 타겟으로 해서 후보가 이제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럼 이 사법 지금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있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절차를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이 수위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후보가 사라져요. 후보의 메시지가 사라져요. 네. 후보의 행보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은 대선 상황들을 파악을 하잖아요. 후보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신문과 방송의 지면과 꼭지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상당히 이 이슈에 대해서 당원 의총을 열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하기로 했다. 장외투쟁도 한다. 이러면 후보가 현장을 돌고 있는데 후보 얘기는 기사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약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그래서 이 수위를, 그래서 당장 어떤 분들은 당장 지금 막 다 일어나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선거 시기이고 대선이고 그러면 후보가 중도층에게 얼만큼 접근하게 하느냐, 다가서게 하느냐, 그래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전략 파트에서는 아마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사법 이슈에 대한 이제 당에서의 대응을, 또는 후보가 막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수위를 조절하려고 하는 부분들. 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유권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할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그래서 그렇고 이후에도 그 수위와 기간 등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재는 아마 뭐 민주당 쪽에는 제일 중요한 이제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